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표를 뽑기 위한 그 전당대회, 거기에 그 본선 경선에 진출한 5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홍문표, 조경태, 이 후보 간의 토론이 오늘 밤 처음으로 밤 10시 40분부터 내일 새벽 12시 20분까지 MBC에서 있습니다. 그 후에 4번 더 있습니다. 내일, 그래 6월 1일 MBN, 7일에는 TV조선, 8일에는 국민의힘의 그 공식 유튜브 방송인 옳은소리, 그리고 9일에는 KBS에서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언론인을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을 한꺼번에 보고 생방송으로서 이거 토론하는 걸 보겠다. 이거는 내가 누가 마음에 든다, 누가 적임자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소위 말하면 씨름으로 따지면 삿바끈을 매는 겁니다. 이 토론 후에 야, 누가 잘했다, 누구는 뭐 여기서 좀 밀렸다, 누구는 저 사람 토론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지를 철회했다,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새로 지지자를 정했다, 아니면 나는 역시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마음을 굳혔다 등등의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 후보들은요, 자체 평가하고 이런 여론조사를 참조해서 새로운 전략을 갖고 오늘 말고 벌어질 텔레비 토론, 아니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합동유세에서 대응 전략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되냐일 겁니다. 발언 하나, 태도 하나, 표정 하나하나도 아마 이 잣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후보자들은 내가 자신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표가 돼야 가장 공정하게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통할 수 있고, 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그 후보 곁에 내가 있어야만이 득표에 가장 도움될 거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의 공세를 따돌리고 아주 쐐기를 박듯이 대세를 굳힐지, 중진들이 이준석 후보의 공격에 성공해서 역전의 계기를 만들지가 이게 판가름될 겁니다. 그런데요, 신진 이준석 후보 하나 하고 중진 4명은 중진인데 이렇게 1대4로 공방이 벌어질지, 5명끼리 상호 난타전이 벌어질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만약에요, 중진 4명이 이 이준석 후보를 일제히 공격한다, 이건 아마 유권자들 보기에 그건 나이 어린 사람들고 어지간히 심하게 공격한다 해서 아마 담합으로 비춰져서 역풍이 불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경선 룰에 대한 공방도 궁금합니다. 이 경선에서, 본선에서는요, 당원 투표가 이 70%가 반영이 되고 여론조사가 30%가 반영됩니다. 그럼 이런 경선들은 과연 공정한가? 왜 강원은 70%고 여론조사는 30%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만 대상으로 한다. 이게 소위 역선택을 방지한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을 것 같다, 이런 걸 막기 위한 걸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데, 이런 역선택 방지가 과연 국민들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건가? 민심을 내면을 약간 왜곡한 경선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공선 경방도 지켜볼 만할 겁니다. 그러나 역시 백미는 1위 이준석 후보와 2위 나경원 후보 간에 공방할 겁니다. 컷오프가 돼서 지난번에 5명이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또 여론조사가 몇 번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확실히 1, 2위 간의 대결 구도가 더 강화가 됐고 확고해졌습니다. 두 사람 간의 경쟁과 대결의 핵심은 이준석 현상으로 불리고 있는, 이준석 무슨 신드롬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세대 교체이느냐,
아니면 그에 맞서서 중진이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핵심 쟁점이 돼야 되고 될 걸로 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세대 교체가 정권 교체에 유리한 것이냐, 중진력 역할하는 것이 정권 교체가 유리한 것이냐, 이거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꼭 불러온 것만은 아닙니다. 유승민계,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계는 이 하태경 의원 등이 이준석 후보를 지원하고, 자유한국당계는 대체로 올드보이들을 중심으로 나경원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이 계는 바른정당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구자유한국당계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올드보이 중심인데, 이 양 바른정당계와 구자유한국당계 간에 세대계의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승민계는 어떤 계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에 찬성을 하고서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했던 새누리당을 탈당한 다음에 바른정당을 창당한 사람입니다. 그게 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중진들은 당시에 탈당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 그 새누리당 당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당명 어지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른정당계하고 이렇게 해서 갈라섰던 자유한국당계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바로 미래통합당 아래 합쳐갖고 총선 후에는 다시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개정된 겁니다. 이래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대결은 국민의힘 즉 미래통합당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양측의 뿌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 간의 대결일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엔 찬성했지만 그를 지원하는 올드보이들은 대부분 탄핵 반대파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새누리당을 탈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장을 하면 탄핵의 강을 넘자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국민의힘으로 통합이 됐는데, 도로 탄핵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과장을 해보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계파 대결, 세대 대결이냐 세대 교체냐 중진이냐가 아니라 여기에 계파 대결의 성격이 가미된 건 왜 그러느냐, 순전히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사실관계만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 뒤에는 유승민 전 의원 계가 있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되면은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좀 유리하게 되는 그런 대선 관리가 되지 않냐, 그래서 불공정한 대선 관리가 되지 않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주호영 후보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반대로 나경원 후보 뒤에는 구친박이 있다고 이제 반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결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은 누가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계파대결로 되는 건 국민의 기대,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당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진이었던 김웅 후보나 김은혜 후보는 탈락을 하고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 1위로, 그리고 당원들 여론에서도 박빙의 차이로 2위로 된 겁니다. 이걸 보면은 당원들이 저렇게 계파 대결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전략적 판단을 내서 이준석 후보를 말하자면 좀 몰표를 주듯이 지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판이 뭐니 해도 정권교체 적임자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유권자들이나 국민인 지지자들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업체 PNR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전체 여론조사에서 40.7%로 이준석 후보가 1위고 2위 나경원 후보의 2배 이상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당심을 70%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심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떠냐, 여기서도 이준석 후보가 47%로 1위, 나경원 후보는 29.2%, 주호영 후보는 8.5%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까지 합친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할 때 이렇게밖에 이제 투표가 되는데요. 그런 응답자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43.8%로 1위, 나경원 후보는 25.9%로 2위를 그쳤습니다. 또 전 지역, 우리나라 영남, 호남 할 것 없이 그런 지역, 또는 전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이준석 후보가 1위고 국민의힘의 최대 지지 기반인 TK 대구 경북에서도 45.9%로 전국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는 증가하고 이 TK 쪽에서 이 지지도가 이준석 후보가 높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계파 대결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라는 전략적 판단을 흐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10,000원의 기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모금한 겁니다. 그랬는데 불과 3일 만에 한도에 후원금을 무작정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도가 1억 5천만인데 1억 5천만 원을 사흘 만에 달성됐다고 합니다. 누가 많이 냈느냐? 2030 세대가 중심인 상태에서 그중에 한 후원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돈을 냈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은 소액 10,000원 정도의 소액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판덤 현상이 처음 생긴 것이 이준석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이준석 후보를 죽이기에 나서도 여론과 일부 당심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이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34.7%로 일주일 만에 뻥충 쳐서 지금 지지율 민주당을 이기고 1위 정당입니다. 근데 특히 30대하고 중도 성향층에서는요,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9.4%포인트, 중도 성향에서는 12.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무려 17.3%나 일주 만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준석 후보에게 히틀러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지만 국민의힘이나 대구나 30대나 중도 성향층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가 베꼈다. 이거는 여당에서는 히틀러 냄새가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준석 때문에 올라갔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캠프 사무실도 없고 지원 차량도 없고 문자 발송한 지지 호수도 없는데 이렇게 득표를 하는데도 굉장한 성적을 올린 겁니다. 이런 만큼 TV 토론동에서 괴파의 길 꺼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 공세만 펴면 별 호응이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 안팎에서 이준석 개인 행태나 노선의 시비를 벌이고 국민인판에 그런 말을 일종의 그 색깔론으로 비화시키면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네거티브가 돼서 그 다음에 다 더 역풍을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만든 전쟁터에서 낡은 무기와 고루한 정치 문법을 갖고 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면 대표가 될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가 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경원 후보도 자기가 대표가 되면 이준석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 만큼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이준석 후보를 매도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당 안팎에서 그렇게 매도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낯으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우리 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유권자들 앞에 함께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준석 체제는 부정할 겁니까? 그러면 야권 분열로서 정권 교체가 날아갈 텐데 그건 어떡할 겁니까? 오늘자 중앙일보 30면에요. 고정의 논설위원이 이준석에게 개파만 묻는 건 잘못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확실한 이단하다. 한 시대를 건너뛴다는 그 이상이다. 36세의 그가 당선된다면 그 자체로 변하지만은 그가 직접 간접적으로 만들어낼 변화 또한 어디에 이를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 애가 묻는 질문이 유승민계 여부냐 아니냐 이런 거에 집중되는 건 정략적 단견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정책이라든지 혁신의 방향이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 관리라든지 당 밖의 주자들을 합류 토론하는 방안 이런 걸 놓고 토론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가령요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파격적 변화 중에는 파격적인 공약 중에는 당 공직 후보 기초 자격 시험제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당이 공천하는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SC와 같은 유사한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이런 역량이 부족해서 보좌진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2년 3년씩 수험 생활을 하는데 우리 당은 공천을 받으려면 아무 별거 줄 서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도 공천을 받으려면 앞으로 기초적인 자료 해석을 한다거나 표현 능력을 갖는다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다가 독해 능력이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래야 되는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무경쟁 포트다. 경쟁을 하지 않는 풍토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만약에 말이죠. 또 가자 이 공약대로 되면은 공정한 경쟁하고 능력주의를 도입해서 정당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또 청년과 여성, 호남 인사들에도 특별히 좀 배려하는 할당제 이걸 폐지한다고 이준석 후보는 공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성과 청년과 호남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70%나 되는데 아니 작은 사람에게는 할당을 하지 인구가 70%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할당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 할당제는 어떻게 했냐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하는 여성하고 청년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밖에 있는 실력 있는 일반인 청년과 여성은 정치 진입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의도 주변에 있는 사람만 덕을 본다 이거예요. 보통 청년들은 스펙을 쌓으라고 밤낮으로 노력하는데 낮 2시에 여의도 와서 회의하는 이상한 청년들이 할당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물론이고 주호영 후보까지도 호남과 청년 할당제를 더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세대교차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소비 아니면 뭘 그게 베푸는 거 또는 활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기성세대의 시각이 배어 있다는 것이 세대교차론자의 주장입니다. 자, 이 후보는 이런 공약을 도대체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실현되면 정권교체에 왜 도움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 토론을 하려면 이런 공약을 놓고 토론하는 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말씀을 자세히 드렸는데 이 후보는 거기서 그치질 말고 나는 이걸 어떻게 관철하겠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되면 왜 그것이 정당 발전에 도움되고 정권교체에 도움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또 나경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왜 그런 식의 세대교체를 하거나 정당 시스템을 바꾸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안 된다든가 그리고 대신 중진이 맡아야만이 된다. 정권교체를 하는데 이거를 막연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중진이 역시나면 정권교체에 더 유리하다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계파 공격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요. 중진들이 경험과 연륜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경험과 연륜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왜 그동안 4번 선거에서 패했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3번 실패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번에 경선 실패했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실패했죠. 오래전에 서울시장 선거 실패했죠. 영혼과 연륜 같으면 왜 이런 건 됐는지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에 중도는 없다고 그랬는데 짜장면 뭐 짬뽕 얘기하면 짬짜면 얘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중도가 없다는 인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대표가 되면 도대체 전체 범야권을 나오는 용광로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도가 없이 집권을 가능하다.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다음으로요. 이준석 후보에게 갖는 궁금증의 핵심은 뭐냐? 왜 세대교체가 필요한 건가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중진들만 비판하지 말고 어째서 중진들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일반인이 막연하게 일으키는 불안감이냐. 36세도 좋고 영선도 좋고 그래서 그 신선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이 초유의 경험을 하는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당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형질할 것이며 대선 과정을 특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승민 때문에 불공정할 거라는 나경원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의구심이 있는 것에도 해답을 명쾌하게 내놔야 됩니다. 나경원 후보는요. 이준석 후보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말하기를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다.
1년 전 총선 때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는 어려울 거다. 유승민 후보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피해볼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다. 내가 유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행동을 하면 편향성 논란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유 의원이 불이익을 봤으면 봤지 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의 이런 정도는 의구심이 해소될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더 구체적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방지책을 내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돼서 세대 교체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유승민계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그거는 굉장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사람은요, 당 밖의 주자들이 국민의힘 밖에 있는 주자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에 이렇게 합류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관찰할 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본인들 마음인데 여기서 내가 들어오게 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면 준종이 본인이 의사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그 방법도 만나겠다. 만나서 어떻게 되나, 만난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걸 입당시키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책임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책임을 하냐면 사기 아닙니까? 이런 관점 등등을 가지고 오늘부터 있을 텔레비 토론을 보면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뿐 아니라 다른 중진들 후보들의 장점과 또는 문제점도 대충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